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장 토크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8월 23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정시부터 정리를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6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1870선을 회복하는 시원한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금 반등 국면에 접어든 것은요, 글로벌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고 또 신흥국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되면서 다시금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내 증시 분석하고요, 속 시원한 이 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분들 두 분 모셨습니다. 김도영, 김용준 두 분 멘토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내 증시가 대외 악재로 인해서 이번 주 한 주 내내 좀 냉각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늘 움직임을 봐서라도 지금이 오히려 우량 중소형주를 저가 매수할 적기이다. 또 이런 조언을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장에서 과연 이런 분들의 이런 조언이 맞아떨어졌는지 또 그런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는지 먼저 궁금한데요. 김용준 멘토님. 예.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불안 심리가 좀 있죠. 아직까지 불안 심리가 좀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요번에 이제 종목들이 좀 빠진 게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낙폭이 이제 지나치게 좀 확대됐다. 그리고 현재의 분위기가 너무 확대 해석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오늘부터라도 저가 매수를 좀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일단 박스권 하단 정도를 예상했던 부분들이 일단 1850 정도를 봤었었는데, 1840 정도까지 이탈은 하긴 했지만, 결국 이제 바로 돌아오는 모습을 봤었을 때는, 지금 이제 매수를 하는 적기라고 일단 보이긴 합니다. 네. 자, 김도현 멘토께서는요? 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왜곡된 한 주를 마무리 지는 시점이었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와서 시장의 외국인들의 시장 수급상으로 주도를 해가면서 우상향 쪽으로 올려주었다는 점.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시장이 어제 가지 못했던 반등 모멘텀과 오늘에 가야 될 반등 모멘텀을 정확하게 좀 지켜주면 좋았을 텐데, 오버슈팅이 조금은 감안됐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조금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대두되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들의 금융위기설이 불거지면서 아시아에서 선진국 자금이 상당량 이탈할 것이다. 이런 진단이 팽배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좀 미미하다. 이런 분석도 있고 보면요. 지금 두 분 멘토께서 주신 의견과 곁들여서 이런 긍정적인 의견 함께 잘 버무려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막장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내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또 금요일날 좋게 마감을 하니까 사람이 제가 머리가 좀 멍청해서 그런지 힘들었던 나흘간은 별로 기억이 안 나고 괜히 좋았던 오늘 하루만 좀 이미지가 남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자, 이 두 분 멘토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오늘 장을 보셨는지?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3일 상한가 맞고 하루 상한가 맞으면 하루 상한가 맞은 것만 좋아하는데요. 네. 결국 전체적인 빠진 폭보다는 오늘 올라온 게 좋은 거고, 앞으로 이제 올라갈 거로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좀 좋아지는 거죠. 오늘 장, 그리고 최근의 장에 대한 동향들을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하면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라는 게 이제 고조가 되고요. 이 부분이 확대 해석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안을 하면서 낙폭 확대가 됐던 것들. 낙폭이 확대될 때는 거의 공포감마저 주면서 거의 이제 심리 상태에서 거의 패닉 상태까지 만들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반등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라는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이런 나라들의 어떤 문제들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어떤 문제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누피아 같은 통화가 급락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 해석됐던 부분들인데 결국 이거의 바탕에 깔려 있는 문제는 결국은 그겁니다. 결국은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가능성이 결국은 아시아의 자금의 수 쪽으로 좀 돌아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금융 시스템 붕괴 쪽까지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확대됐던 부분들이고, 거기다가 인도네시아 쪽은 IMF 구제금융 신청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좀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지금 시장을 확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이러한 어떤 약점이 생기거나 불확실성이 생길 때는
항상 그 공격적인 한머니들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납니다. 뭐 국내 증시에서도 몇 번 한머니들이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을 몇 번 봤었는데 이번 역시도 한머니들의 어떤 공격이 순간적으로 좀 나타나면서 장중의 낙폭,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락폭을 며칠 동안에 급격하게 확대시켰던 부분이었다면 결국 이제 정신을 차려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드니까 이제 반등이 나타났던 거고요. 사실 뭐 미국 증시가 어제 올라서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찾아지면서 매물 공백을 통해서 강한 반등이 좀 나왔던 그런 하루가 좀 연출됐던 부분이고요. 아마도 반등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최소한 봤을 때는 뭐 최악의 고비는 지금 서서히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영 멘토께서는 오늘 장에 대한 소회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저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번 주에 강력하게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억지성의 상승 부분에서 계속해서 시장이 기술적 판도로 강하게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억지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 들어와서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 자체가 또다시 한번 급락 나오는 부분에 핑계를 인도네시아 인도 부분, 신흥국가들은 확산 속도의 위기론까지 대세 하락론까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잠시 뒤에 제가 보여드리는 지표들을 가지고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부분에 위기 확산 부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시장에 왜곡되어 있는 시장의 도깨비 장세가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모습이 다시 제자리로 움직이는 그런 방향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왜곡된 증시의 방향은 반드시 출발점으로 다시 회귀한다라는 것을 오늘 장에서 여실하게 보여주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분의 첨언을 좀 하나를 하자면 최근에 급락이 나왔던 선물 매도 그 부분은 억지성을 이용하기 위한 시간 벌기성의 자금 억지에 따른 자금, 이게 생방 시간이죠. 네, 그래서 돈 X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자금력을 가지고 일부러 시간 벌기 게임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잠깐만 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현재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모습을 봤을 때 출발과 함께 지수 자체가 상승에 올라갔었지만 실제로 주도하는 주체는 없었습니다. 역시 대부분이 관망을 하거나 매도 압박 부분이 있는 반면에 막판 부분에서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지수가 눌려두고 재차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가질 때 주도했던 주체는 바로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외국인이라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현재 기준점에서 보시면 오전 내내부터 공격적으로 매수 들어왔던 포지션이 외국인들이었고 막판까지 추가적으로 더 견인했던 부분은 바로 외국인이라는 주체겠죠. 자, 마지막 하나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선물 시장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란 포지션을 잡아주었습니다. 바로 오늘 장에서의 특징적인 가장 좋은 것은 점심시간을 시작으로 기준점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을 우상향 쪽으로 당겨줬던 주체는 모두가 다 외국인이 주도하면서 올라왔다라는 거겠죠. 그 말을 보고 놓으면 시장이 왜곡되어 있었고 그 왜곡에 따른 시간 벌기 이후에 정상치를 돌아가고 나서 다시 출발점에서 누구가 먼저 달려갈 것이냐 그 출발선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오늘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대한 수급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기관이 우리 증시에 좀 버팀목 역할을 하는데 괜히 좀 소홀한 거 아닌가 그런 서운함도 드는 장이었었는데요. 자, 오늘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요? 일단 오늘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방향은 전체적으로 매수 방향은 맞았습니다. 근데, 단 하루, 그러니까 전전일에 대규모 선물 매도죠. 사실은 외국인들이 7월과 8월 연속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거래일수 기준으로 7, 8월 기준으로 해서 한 6거래일 정도만 지금 매도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매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7월 달에는 매수 강도가 좀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물의 대규모 매도가 이제 12,000계약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이 부분은 어떤 그 전체적인 그동안 그 종목을 샀던 거에 대한 해지성 매도라기보다는 다소 이제 그 파생 쪽에서의 어떤 그 머니 게임이 좀 진행됐던 공격적인 매도 포지션이 12,000계약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제 오늘 일부 환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매도 방향을 7월 달에 끌고 왔었을 때의 방향들을 항상 보면은 하루 강하게 매도하고 다음날 살짝 매수하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강하게 매도하고 다시 매수 들어오고 이런 그 하루하루를 교차하는 그런 매매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늘도 좀 사실 우려했던 부분이 외국인들이 그 지수 반등을 하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재차 매도가 나온다면 시장은 조금 더 충격을 받을 거다라고 일단 봤는데 오늘 다행스럽게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 규모는 그 환매수 쪽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은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지수의 하락에 버팀목 역할을 했던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연기금이 지금 전혀 지금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왜 지금 개입을 안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연말까지 집행해야 될 자금 규모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금들이 지금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장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자신을 잃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조금 나오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투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기 매매를 하다가 최근에 소규모라도 지금 순매수를 의 방향으로 조금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다른 기관 쪽에서 금융 투자나 이런 쪽은 지금 상당히 지금 선물과 연계된 단기 매매를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결국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이 올라오고는 있었지만 프로그램 매도 규모가 거의 3,600억대, 그러니까 5,000억대, 2,000 몇백억대, 그래서 최근 3일 동안만 프로그램 매도만 거의 1조 정도가 쏟아지면서 수급에 대한 분명한 부담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 하나가 지금 남아있고요. 나머지 기관들은 전체적인 방향들이 매도 쪽으로 좀 집중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 요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도현 멘토께서는요? 네, 일단 김영준 멘토의 이제 수급적인 상황 부분에서 기관 쪽 플레이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첨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는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한 주간의 우리가 수급적인 특징을 가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에서는 한 주간 동안 지난 금요일날 이후부터 오늘까지 종가상의 위치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 개인들의 플레이 자체적으로는 매도 이후에 조금 축소되는 움직임들이 좀 보였고요.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시장에 꾸준하게 거의 기존점을 놓고 나서 매수 유입이 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 창구와 투신 창구에서 보면 매도 압박 부분에 카드들이 좀 많이 나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쪽으로 잠시 넘어가 보면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여전히 확대가 되는 가운데 속에서 외국인들만이 한 땀 한 땀 여전히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입니다. 또한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 압박 카드를 내었던 차익 실현 물량들의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을 일단 차익 실현으로 가져오고 포트폴리오 변경 사유가 좀 발생이 됐고요. 투신 쪽에서는 신규적인 매수세가 조금은 유지가 되고 있었지만 이 부분은 새로운 먹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즉 올해 상반기 부분에 매매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냈던 종목군으로 집중을 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기관들은 일단 파생 쪽의 포지션에서 실패가 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월말 효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다음 주면 이제 8월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단어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부분이 나오는 달입니다. 그 한 주의 마지막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보험과 투신 창구, 특히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정관 변경이란 핑계를 대면서 로스컷 규정을 지켜내면서 포트폴리오 변경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월말 효과를 앞둔 시점에서 포트폴리오에 따른 변경이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속에서 일부 먼저 매도 포지션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강했던 기관의 플레이가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파생 시장 쪽에서 좀 놓고 보겠습니다. 개인들 포지션과 외국인들 포지션, 그리고 금융투자의 포지션 한번 보겠는데요. 개인들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부터 오늘장 기준에서 봤을 때 선물 시장 쪽에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조금 축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가장 여러분들이 마냥 두려워하셨던 금액적인 측면에서 지난 수요일날 발생이 됐던 부분인데요. 1조 4천억적 규모의 매도 압박 부분, 이 부분은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일명 돈 XR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과도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갑작스럽게 시장의 급등과 급락을 반복시키면 이것은 확률과 통계를 늘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 얘긴즉슨 이 포지션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새롭게 그 포지션을 강화시켜서 구축시키기보다는 잠깐의 시간 플레이를 만들고 나서 합성 포지션을 짜기 위한 시간 벌기 게임인데요. 타임 플로우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포지션 구축이 깨끗하게 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업종 차트, 선물 업종 차트 쪽으로 좀 놓고 보면 연결 선물 기준 쪽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 구간인 240대 부근에서 일단 갖다 놓고 다시 한번 시작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특징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시장이 움직였고 왜곡된 상승 부분을
가파르게 이틀 만에 내려놓으니까 대세 하락 얘기가 나오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외국인들의 견인을 하면서 우상에 올라왔다라는 부분이죠. 결론 말씀드리면 이제는 시장이 급등락이 반복되는, 여러분들의 롯데월드를 가시면 자이로 드롭이라고 이렇게 낙하면 빡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가본 지 벌써 한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와 마찬가지 급등락 장세가 반복되는 변동의 확대 장세를 들어가기 위한 초읽기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세장이었습니다. 자, 이 강세장은 어떤 업종들이 이끌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최근에 지수 상승은 뭐니 해도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제 그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그 상당 부분 강세를 좀 주도했다라고 일단 오늘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급적인 부분에서 차트를 그 화면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쪽 가운데 쪽 이제 빨간색 부분이 표시가 되는 부분이 이제 그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인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일수 기준으로 하루만 빼고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몇만 주에서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만 이제 15,000 계약을 팔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폭이 확대됐을 때 12만 주 정도로 외국인들이 좀 사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이 종목에 대한 방향을 좀 어떻게 보느냐.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차트를 보면 좀 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좀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빠졌던 시점이 이제 6월 초입니다. 6월 초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성장성 둔화 우려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 조선, 철강, 화학주들이 삼성전자의 하락폭을 대부분 좀 커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의 한계가 좀 노출되는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이제 하단을 잡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까지 마무리하고서 오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필요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사이클에서 지금 아마도 8월 말 9월 초 정도에는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 IT 쪽 섹터의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지수의 반등을 좀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움직임만 놓고 보더라도 지수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역시 같이 따라왔던 것들이 이제 SK 하이닉스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요번에 이제 조선, 철강, 화학주 중에서 철강하고 화학주는 지수가 요번에 조정을 받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주들은 안 빠지더라는 거죠. 조선주들은 굉장히 안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오늘 같은 장의 특징은 뭐냐면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안 빠진 종목들은 못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늘은 조선주들이 굉장히 또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삼성중공업은 상대적으로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결국 이제 그 조선주들이 시장 전체의 대형주 중에서는 중심축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IT 쪽이 그 전체적인 장의 어떤 지지 역할을 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향후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김동명 엑터께서는 어떤 업종들의 움직임이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까? 네. 오늘 장과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라면 시장에서는 여전히 중소형주의 각자의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특징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전에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금일 같은 경우에는 단조 업종들이 상당히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조선기자재와 풍력 관련주 쪽으로 많이 분류되어 있는 단조 기업들인데요. 그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호재 부분이 좀 나오면서 급반등 부분을 좀 노려두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발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 아무래도 이제 PTC라는 표현인데요. 프로덕션 텍스 크레딧이라는 표현을 갖게, 결국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략 생산의 세금 공제가 지속적으로 하면서 정책 호재가 나온 부분, 또한 유럽발에 대한 풍력 시장의 확산성이 언급이 되면서 최대 수혜를 부각됐던 부분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 테슬라의 지속적인 업황 호조 부분과 함께 기대감들의 실적 반영 부분에 촉과적으로 도와오면서 미국 자체적인 미국 증시에서도 테슬라의 주가가 우상향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제 급반등을 노리고 삼성 SDI를 비롯해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 모멘텀을 좀 가져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베스트 업종 부분으로 좀 놓고 본다라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중공업과 뭐 IT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
조금 테마를 불다가 말았던 부분인데 이건 좀 약하진 않을까 싶긴 한데요. 바로 우주항공 테마가 좀 살짝 움직였었습니다. 그 부분 내용 쪽을 살펴보면요. 전일 같은 경우 러시아 쪽에서 아리랑 5호가 성공적으로 되면서 이에 따른 한양 ENG와 비추로테크, 한양 디지텍 같은 종목군들이 좀 테마성을 가지고 좀 움직였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업종을 놓고 우리가 살펴봤을 때의 결론도 하나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업종이 모두 다 동반해서 급반등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단발성에 대한 테마 형성들이 업종에 만들어지면서 추가적인 부분의 시장이 안개 속에 있다 보니까 종목 장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이었고요. 거기에 또한 지수를 우상향 올릴 때는 반드시 지수 자체와 연결고리가 있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드라이빙 자체가, 핸들링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파생을 매매를 하시든 종목 자체를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의 주가의 향방에 상당히 당분간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잊지 말아야 될 종목군의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점검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이번 주 주목받았던 핫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굵직한 이벤트였던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잭슨홀 미팅에서는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없었습니다. 시장이 우려하던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는 기정사실화됐고 구체적인 시행일자만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뉴욕 증시는 어제 6일간 하락세를 마감하고 반등에 성공했으며 시장도 양적 완화 축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9월 FOMC에서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최근 인도와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주가 폭락 사태가 빚어지고 통화 가치가 급락하며 금리 상승이라는 악재가 빗발쳤습니다. 아시아 위기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최근 국내 증시도 그 여파에 지난 3일간 두 자릿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23일 다시 반등하며 아시아 위기론에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잠시 동안 주가와 환율 등이 흔들렸지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이달 들어서만 3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급락에도 외국인은 이달 들어 4일만 순매도했을 뿐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은 여타 종목에 비해 수익률도 월등히 앞서고 있어 시장에 관심이 높습니다. 23일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1.55포인트 상승한 529.19의 거래를 마감했으며 나흘 만에 상승 반전했지만 최근 주가 급락에 따라 여전히 대부분 종목은 이달 초에 비해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이달 들어 동반 순매도를 지속하며 매물을 출회 중입니다. 21일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코스피 선현물을 동시 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선물시장에서 12,000계약을 순매도하며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큰 매도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1,400억 원을 팔아치우며 6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이 거래일 동안 현물은 매수했지만 비차익 거래에서 매도세를 보이면서 이미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증권주가 줄줄이 52주 신저가로 떨어졌습니다. 증권사 실적 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48개 종목 가운데 13개 종목이 증권주로 나타났으며 대형 증권사도 이날 52주 신저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테마주 투자가 침체에 빠진 증시를 틈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급등락한 정치 테마주처럼 테마주 투자 속성상 이슈가 사그라들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제 현재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DMZ 테마주, 화산 테마주 등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며 테마주 투자의 거품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미국과 유럽 증시가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하락세를 멈출지 아니면 오늘 한 번의 상승으로 그냥 끝나고 말지 귀추가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에서는 양적 완화의 축소, 그 시기와 규모 또 그 대응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용준 멘토께서 이 주제에 대한 생각을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단 양적 완화 규모 축소, 그러니까 이제 얘기의 핵심은 그거죠. 월 단위로 850억 불 정도의 자금을 계속적으로 이제 들여서, 채권하고 이제 기타 등등의 어떤 그 통화 정책을 지금 사용하는 것들이 결국 이제 두 쪽에서 100억 불씩 줄여서 650억 불로 간다. 이제 이거에 제일 처음에 이제 발언이 6월 달에 좀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시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구체화되다가, 7월 달에는 버냉키가, 갑자기 이제 지금,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호전됐다가, 다시금 이제 의원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결국 얘기는 요번에 이제 FOMC 의사록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9월, 10월, 12월, 하여튼간 올해 안에는 뭔가 시작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대전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경기 회복을 전제로 깔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만약에 시행 시기를 빨리 했을 때는, 결국은 그만큼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아마도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버냉키가 시작해 놓은 유동성 확대 정책을 자기 임기 내에 끝내겠다는 얘기로 이 규모를 좀 축소하겠다는, 그러니까 9월달 가능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외국계 증권회사의 어떤 기준들은 한 60% 이상의 어떤 비중으로 아마도 9월달에 시행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서서히 시장에 상당 부분 이제 충격을 줬죠. 제일 처음에 6월달에 가장 크게 충격이 들어갔고요. 요번에 또 한 번 충격이 들어왔죠. 요번에 또 한 번 충격은 신흥시장 여파까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기를 갖다가 정확하게 지금 찍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찍기는 어려운데 아마도 9월 달의 가능성은 5대5 정도로 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 시행 시기는 9월을 넘기는 아마 거의 연말 정도에 도달했을 때 정도가 시행 시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웅 대표께서는 멘토께서는 네. 일단 FOMC 의사록의 내용의 핵심은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산 매입 축소 자체가 하반기에 시작해서 내년 중반에 마무리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차, 2차 이후에 3차. 결국은 종료는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회수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이 부분 자체가 하반기에 시작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9월일 것이냐 아니면 11월부터 시작일 것이냐. 그 시기적인 조율 부분이 있다. 하지만 진행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답을 줬던 내용이겠고요. 언제 하든지 간에 관심은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양적 완화 이후에 종료되는 시점에 시장의 충격들이 익숙해지면서 1차의 종료 이후 때는 위험성을 도래시켰지만 두 번째는 좀 더 줄어드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부분에서 지금 핑계김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역시도 내성이 강해지면서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내용에서는 의견이 아주 분분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정책 부분 언급을 하실 때 조금 뭔가 이견이 싸움 나게 되는 화면들을 많이 접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FOMC 부분의 의사록에서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은 예전에 대비해서 의견이 거의 반의 급부 쪽으로 갑론을방이 컸더라는 부분입니다. 한쪽에서 부분에선 더 신중을 해야 된다. 아직까지 전 세계 증시를 비롯한 미국의 소비재 부분에서 지갑이 열리곤 있으나 이것이 우리가 빠르게 조기 종료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찬물을 끼얹을 필요는 없다라는 신중론 부분이 절반 정도로 차지했다라면 또다시 다른 반쪽에서는 자산 매입 축소를 위한 계획이 지금부터라도 순차적으로 필요하다. 시기를 바로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철저한 계획 수렴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는 게 반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고 없는 찐빵에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 시간 플레이만 나왔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긍정일 수 있고 FOMC의 의사록이 발표가 된 다음에 발생되었던 실업 청구 건수를
부분만 놓고 보고 주택지표 쪽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이 FOMC에 대한 연방준비위원회 쪽에서는 미국 자체적인 경기의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지난 첫 번째 벤 버냉키가 발언했던 6월달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현재 기준에 거의 3개월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해졌다라는 것이 FOMC 의사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지표 부분이 긍정으로 화답이 되고는 있었으나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적으로 경기가 성장되고 회복되는 속도가 무뎌지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을 하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기 종료의 9월설은 조금 일축하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자체적인 영향력 부분이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의 확산 속도라든가 또는 유입되는 속도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시간차를 두고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공격적으로 시장에서 빠져나갈 만한 명분과 이유는 근거를 제대로 FOMC 의회로서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아시아 신흥국 위기감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위기감만 대두됐을 뿐이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터져나온 게 없기 때문에 괜히 한번 이제 양적 완화 뭐 축소하고 맞물려가지고 터지면 이거 좀 생각도 하기 싫다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조금 현명한 투자자분이나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접했던 내용이 이미 있습니다. 5월 중순부터 시장이 대두되는 론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신흥국가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이 아시아 쪽에 쏠려 있는데 아시아 쪽에 대한 또다시 IMF를 통한 구제금융설이 확산설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될 것이냐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불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인니 쪽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와 인도 쪽에서 언급을 했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웃을 수밖에 없냐면요. 참 시장이 때려도 립서비스가 상당히 뒷북을 잘 때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화요일날 증시가 8월 20일입니다. 화요일날 증시가 급락 자체를 만졌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날인데요. 첫 번째로 우상향으로 잘 가던 주가가 기준점을 놓고 만기를 끝내고 난 뒤에 급락이 하나가 나오니까 첫 번째 음봉에서 시장이 바로 오후장에 타진을 하며 긴급 속보를 낸 건 외환위기설을 인도네시아 인도 쪽으로 그 경상수지 적자 부분에 핑계를 대면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수요일날 부근에 바로 외국인들이 1조 4천억을 시장에 매도 압박을 확대 때리자마자 위기선을 확산론으로 확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대세 하락설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만 놓고 보더라도요. 제가 생각해보는 관점에서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핑계를 만들기에 바빴다라는 생각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목요일과 금요일날 부근에서 못 먹어도 수익을 못 내더라도 무조건 우리는 매수로 양봉이 뜰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확신있게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신흥국가 쪽의 동반 위기설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금 불분명하지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언급이 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됐냐면 목표치, 즉 경제 성장률 자체를 빠르게 낮춰주고 이 부분이 안정화될 수 있게끔 정책들을 지금 빠르게 바꿔나가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또한 외환 보유액 부분의 불신을 결식시키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다는 것까지 언급이 되면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쉽고요. 이에 따라서 부분에 보시면 차트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좀 보여드리면 현재 기준에서는 당연히 기술적 분석상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고점에서 고점들의 연속성이 뚫어내지 못하고 그 추세선을 저항대로 맞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속에서 단순하게 올라왔던 패턴이 현재 다시 한번 1, 2, 3로 올라왔다라면 다시 1, 2, 3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려오는 속에서 참 잘 오젠 듯한 이 개파락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제가 여기서 아침부터 양봉입니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시장은 급락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해서 출발선상으로 갖다 놨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전혀 확산설로까지 확대 해석하지 말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현대기아차 쪽에서도 인도네시아 발에 대한 시장점유율 위축 부분과 회수 여부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도래시켰지만 아니다라는 것을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확산설 필요 없다. 그리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아직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신흥국 금융위기에 대해서 또 김용준 멘토의 의견도 꼭 듣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문제는 이제 결국 그거죠. 결국 이제 그 엄청난 유동성이 이제 현재 전 세계에 살포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금융위기 이후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그 돈을 방출을 했냐면 2조 5천억 불 정도. 사실 2조 5천억 불이 얼마냐고 물어보면은 잘 계산이 안 되죠. 거기다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거의 1조 유로 정도의 자금이 방출됐습니다. 이 자금이 방출됐던 거에다가 이제 결국은 일본까지도 엄청난 자금들을 뿜어냈고요. 결국 이러한 자금들이 대부분 어디로 가 있냐? 신흥시장으로 상당 부분이 많이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상당 부분에 좀 자금이 이동됐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결국은 이제 신흥시장이 좋아서 지금 그 경기가 좋아졌던 것들이 아니고 이 자금들이 글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장 엔진으로 작용을 하면서 향후 한동안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또 다른 어떤 성장의 엔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고조됐었죠. 근데 정확하게 미국에서 이제 그 자금을 방출을 시켰던 게 한 5년 정도 됐다면 이제 결국 이제 이 자금이 이제 회수된다라는 게 이제 대전제가 되는 거죠. 회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들 나라의 경제 체력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의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만만하게 넘어갈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 주변 국가로 얼마나 악영향을 줄 거냐 그런 부분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좀 제한된 영향권 안에 있지 않을까. 결국 이제 요번에 이제 심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97년도 IMF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그때하고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다른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시장의 위기에서 인도네시아 쪽은 좀 넘어가기 쉽지 않다. 결국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명히 불안 요소로 작용할 거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확산 여부는 제한될 거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준비한 화면이 좀 있는데요. 한국물 5년치 부분에 대해서 CDS 프리미엄 부분의 화면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준비한 화면을 좀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그 CDS 프리미엄 부분을 본다라면 확산설 자체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통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움직임 자체가 지난번에 6월 달에 위기설에 대폭락 부분이 나왔을 때 시장이 그때 대비해서는 움직임들이 거의 아직까지 징후가 나타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쪽으로 확산을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 속에서 현재 이제 화면이 좀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화면에 지금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에 보시면 현재 변동성 지수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요. 시장의 위기 대세가 나왔을 때 반드시 징후라는 게 있다고 주쌤은 언급을 했었습니다. 바로 지난 6월 부근에 대해서 조기 종료 가능성이 언급된 뉘앙스가 풍겼을 당시만 해도 초반부에 거의 우리나라의 위험성 변동성 지수는 바닥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급변하게 급등을 하면서 위험성을 도래시켰습니다. 기술적으로 고점을 거의 뚫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부분에서 보시라면 위쪽으로 잠깐 반등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현재 중요 자리 부분에 대해서 마디의 저항들이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위기설을 확장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바로 다시 15라는 값으로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DS 프리미엄의 위치,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의 위치,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 더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 3개의 지표가 더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생방송 부분에서는 노출을 시켜드릴 수 없으니까요. 샘플러스 통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장중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자, 만약 지금 말씀드렸던 변동성 지수 차트와 그리고 CDS 프리미엄의 차트가 결론적으로 우상향으로 급등이 나갈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위험성을 감지하시고 조심하셔야지 현재 기준에서 그럴 이유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신흥국의 금융 위기의 불안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까지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주 국내 증시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의 선현물 동시 순매수 매도로 인해서 지수가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의 움직임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21일 외국인이 코스피 200 선물 12,887계약을 대규모 순매도를 했었고요. 현물도 1,454억 원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우리 코스피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더랬습니다. 근데 또 오늘은 3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단기간에 원래 이쪽도 한번 움직이니까 무슨 생각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러나 싶기도 하고 도대체 뭐 어쩌려고 그러나 싶기도 하고 괜히 그냥 좀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 멘토분들의 해석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들이 한 명이라고 하면은 방향이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외국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외국인 전체를 묶어서 항상 한쪽으로만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그 등록된 외국인이 4만 곳인가 그렇다고 지금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든 저렇든 펀드 자체에서도 이런 색깔을 갖고 있고 저런 색깔을 갖고 있는 쪽이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 분명한 것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그동안 외국인들이 7월하고 8월 동안 사들여둔 주식 규모가 좀 상당합니다.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부의 위험 방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쪽에서의 어떤 그 순간적인 매도는 좀 있을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매도를 조금 더 확대시켰던 부분들은 아마도 한머니의 움직임이 좀 있었던 걸로 좀 체크가 됩니다. 결국 한머니라는 것은 항상 약점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끝까지 그 어떤 괴롭히는 그런 자금들인데 사실은 이제 그 주식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은 결국 이제 파생과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락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항상 이 파생과 연결된 쪽에서 지수의 하락폭을 좀 확대시키면서 그런 투기적 매매들의 공간들이 좀 나온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는 그렇게 그 순수하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소 이제 그 어떤 그 약점들을 노리는 한머니들의 좋지 않은 매매 습관들. 우리가 그 6월달에 경험을 많이 했었죠. 6월달에 참 그 지수를 밀 때 아주 그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좀 괴롭혔던 자금들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금들 중에 일부가 다시 회귀된 게 아니냐.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제한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정도의 영향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 선물 12,000계약 매도할 때가 거의 셀 클라이막스라고 일단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위험들은 더 이상 노출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그 자금 중에 일부는 어제 오늘 일부 좀 환매수가 좀 들어오는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미결제 약정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본다면 아마도 일부 환매수가 좀 들어온 걸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거기까지가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자금들은 종목 위주의 미국계 중장기 펀드 쪽에서의 어떤 지속적인 매수 여부는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쪽에서는 충돌하고 있는 외국인도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외국인들의 수급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도현 멘토님. 네, 갈망형하는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적인 가장 큰 특징, 주식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현물 쪽에서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수놀이를 하기 위한 부분의 포지션들이 좀 만들어졌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종목별 장세 쪽인 건 분명하지만, 증시 자체적으로 지수의 위치를 놓고 본다라면 코스닥은 우상향 갈 수 있는 부분을 꾸준하게 유지를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대형주 쪽의 매력은 분명히 있지만 대외적인 변수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은 대형주 쪽이 많이 쏠려 있는 유가증권 시장이라는 부분이겠죠. 그에 따라서 파생 시장과의 변동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옵션 쪽의 상황을 좀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번 9월 동시만기를 앞두고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옵션은 위쪽 상단이 가장 큰 것이 280이라는 가격대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하단 밴드가 217.5라는 하단 밴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범위 자체가 상당히 넓게 상장대에서 거래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10월물로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물은
최고점이 265라는 상품이 하나 있고요. 최하단 밴드가 225인데, 자, 원래 이번 8월 만기가 끝나고 시장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었던 것은 227.5밖에 없었습니다. 일명 파생을 하는 분들에서 표현했을 때 애기, 주니어가 생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차트에 보시면 227.5의 10월물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7월 달에부터 거래가 되면서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애기가 생겼는다는 걸 보실 때 10월물의 225 상품을 클릭해보면 오늘 생겼습니다. 자, 시장은요, 전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현 선물을 이용해서 위험성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결국 기관과 외국인들은 사후증거금을 가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위험성들을 좀 축소시키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장의 변동이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김용준 멘토가 얘기하셨던 한머니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살짝 쿵하고 시장의 영향력이 조금 위험성이 도래되고 있을 때, 즉 이거죠. 어떡하지? 잠깐 쉬어볼까? 아니면 집중을 할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급소를 찌르고 들어온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파생시장 쪽에 대한 포지션 구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왜냐하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부분 속에서 결국적으로 선물시장 쪽을 좀 놓고 보겠는데요. 선물시장 쪽에서의 일봉상으로 보면 현재 중요한 기준이 240대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올라올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이 부분까지는 수익을 챙겨 놓다가 여기서 올라가는 이 포지션에서 시장 대비해서 외국인들의 손실은 0.6포인트에서 최대 맥시멈 장중에 1.8포인트까지 급등 부분에 손실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억지성 부분에 따라서 자금력을 올리지 않고 시장에 1000억도 안 되는 자금으로 우상향 지수만 올랐다는 거죠. 이때 올라갈 때 우리 투자자분들, 저희 애널리스트 분들 종목 가지고 많이 웃었나요? 웃지 못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동반해서 같이 무너져 내리면서 오히려 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모든 작업이 다 억지성이 왜곡돼서 외국인들의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외국인들은 9월물에 대한 공격적인 자신들의 구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벌이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현재 이 상황에서 고래들 싸움에서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것은 참 아쉽지만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그 싸움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하루에 수익을 내고 하루를 순신실을 내고 반복을 되면서 단가 작업들을 맞춰놓고 있는 상태겠고요. 그 속에서 우리들은 현 선물 모두 다 동반해서 개인 투자자들만 손실들이 좀 극대화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제 다음 주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 왜곡되어 있는 매도 포지션들이 매수세로 꾸준히 들어온지를 보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화면 속에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공격적으로 자금력을 쏘면서 올랐던 것이 역시 삼성전자라는 것, 그리고 기아차라는 것, SK하이닉스라는 것, 현대모비스, 삼성 SDI입니다. 자,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지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 대표 종목군들을 쏠려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본다라고 할 때 자금력의 세팅 부분을 보면 KG이니시스가 상당히 테마적인 부분에서 실적 바탕으로 강한 급등세, 셀트론 성강밴드, 인터플렉스, 디스플레이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땐 코스닥 쪽에 개별 종목 장세가 상당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 보실 수가 있겠고, 이 말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차차 싶어서 같이 심리가 붕괴되어서 차익 실현이나 손절로 빨리 빠져나올 것이 아니라 자신의 투자 심리를 믿고 홀딩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는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로 트레이딩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절대로 양봉 따라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외국인들이 한 땀 한 땀 매수하는 종목군들의 저가 플레이가 나오는 날만 매수를 분할 매수한다라면 수익권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위험 변동성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번 주 국내 증시를 움직였던 이슈 또 집중 점검까지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가상 계좌로 운영되는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운영 원칙에 대해서 지금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각 3천, 5천, 1억 원의 가상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시 매수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대 밴드를 적용해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3천만 원대 포트폴리오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보겠습니다. SOE를 5% 비중 축소해서 제일바이오 편입에 성공을 했고요. 매수가 2,370원 주셨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해서 30원 높은 가격 2,400원에 매수됐습니다. 오늘장 선방했고요. 수익률로 멋지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정대희 멘토입니다. 오늘장에서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두 종목 모두 편입 성공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어제 준 매수가보다 시가는 높았지만 역시 밴드 기준으로 삼성 SDI 16만 5천 원, LG 디스플레이 2만 8,500원에 편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멘토를 살펴봅니다. 깨끗하네요. 없습니다. 네, 다음은 5천만 원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양순모 멘토입니다. 네, 세중이 오늘장 다시 상승하면서 수익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나문우 멘토의 포트폴리오죠. 네, 오늘 상승을 예견했던 게 분명합니다. 어제 주신 코덱스 레버리지 1,300원에 편입 성공해서 수익률 1.89%로 산뜻한 출발했습니다. 자, 다음은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인데요. 깔끔합니다. 네, 김영근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가 대신 있습니다. KH바텍과 동성하이캠이 있는데요. 동성하이캠 매수가 7,300, 목표가 8,200, 손절가 6,600원으로 20% 비중했고요. KH바텍도 보시는 바와 같이 가격대는 이렇게 잡아주셨고 비중은 역시 같은 20%입니다. 네, 다음은 이상도 멘토의 포트입니다. 별 특이사항은 없고요. 오전엔 한 단만이 4.95%, 5% 가까이 잘 수익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1억 원 포트폴리오입니다. 신창환 멘토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두 종목 다 오늘 모습이 좋았죠. 수익률 5.46%고요. 네, 다음은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김도영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세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두 좀 마이너스 손실이 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비중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버텨낼 맷집이 아직까지 여분이 많습니다. 네, 다음은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지금 네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요. 10.87% 상승을 하고 있는 일진 디스플레이의 큰 폭의 상승이 눈에 확 띕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는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사페어 테크놀로지만이 있고요. 수익률 0.41%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 20%이고요. 김용준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 인프라웨어입니다. 매수가 15,650원 잡아주셨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네,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김용준 멘토의 승천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프라웨어 추천하셨죠? 항상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어떤 사유로 추천을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 뭐냐면 모바일 오피스라고 하는 폴라리스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아마 이제 준비된 화면이 좀 나갈 것 같습니다. 준비된 화면에서 그림을 좀 보시면요.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화면에 그 그림이 좀 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모바일 오피스라는 것이 이제 어떤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냐면 결국은 이제 그 스마트 기기는 다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그 광 케이블이 다 깔리고 나서 이제 화면이 나가는데요. 이제 모바일 오피스라는 게 이제 모바일 기기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오피스 작업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가상 공간에 저장을 했다가 다시 필요하면 내려 쓰고 그러고 내 PC로 가져왔을 때 또 자연스럽게 호환이 돼서 또 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성장성입니다.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광 케이블이라는 게 다 깔리면서 PC가 다 보급된 상태에서
정말로 큰 수익이 난 것은 PC를 파는 회사도 아니었고요. 광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업체라는 게임 업체들이 엄청난 실적 호전이 나타나면서 수익이 큰 폭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 기기는 누구나 다 이제 손에 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손에 들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스마트 기기에다 어떤 콘텐츠를 넣을 거냐는 거죠. 그 안에는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많이 우리가 눈에서 확인했던 것은 그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대부분 주가가 상당 부분 상승을 했고요. 게임 비리니 이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이제 그 콘텐츠 쪽의 한 부분에서 수익 개선이 나타나면서 충분히 상승을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바쁜 생활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모바일 오피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스마트 기기 안에서 이러한 어떤 오피스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활용해서 문서를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확대돼 가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의 최대의 어떤 그 보급의 최대의 수혜는 또 이 스마트 컨텐츠 쪽에서는 모바일 오피스 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잠깐 먼저 화면에서 좀 보여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숫자를 좀 보여드렸던 건데 2012년도에는 매출 480억에 영업이익 85억 그리고 순이익 27억이 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분기에 그러니까 2분기 하나만 놓고 봤었을 때 매출이 142억에 영업이익이 55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치 영업이익이 분기당 지금 나오는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수익이 올라오면서 이 부분이 진짜 숫자로 좀 잡히고 있는 거죠. 성장성이라는 건 대전제가 앞으로 잘 될 거야 막연한 기대를 가질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인데 결국 이게 실적이라는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성장이 나타나고 있을 때는 이때는 높은 프리미엄을 줘도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퍼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퍼가 높아가는 것이 결국 실적이 반영되면서 고퍼주가 저퍼주가 되는 현상들이 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들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줘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물론 이제 최근에 인프라웨어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안 빠졌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코 저평가 종목은 아닙니다. 결코 저평가 종목은 아닌데 이 성장성을 생각을 해서 그 숫자화 시킨다면 결코 그렇게 또 무리한 가격대는 아니라고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또 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요. 정확하게 4월 8일입니다. 4월 8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가 188만 8,352주. 불과 한 3달 동안에 거의 190만 주 정도를 걷어가 버렸고요. 기관들도 같은 기간 동안에 94만 주 정도를 지금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거의 합쳐가지고 300만 주 정도를 걷어갔고요. 그 물량 다 대부분이 이제 그 개인한테서 나온 거죠. 280만 주, 290만 주가 나왔으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충분히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차트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프라웨어가 지금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던 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4월 8일 이제 어디서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여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사오면서 여기까지 지금 올려왔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세가 완전하게 분출됐다고 지금 볼 수가 없고요. 이제 분출을 하기 위한 준비들은 거의 마무리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상승을 좀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일단 주봉상의 그 앞에 고점대, 그러니까 지금 17,000원대에 지금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위쪽으로는 이제 매물이 좀 뚫려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18,0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 공간이 지금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제 그 지금까지는 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폭으로 조정을 받지는 않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강하진 않았지만 평균 정도의 위치는 보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한 4%대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시금,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이제 누적 순매수로 보여드렸던 거고요.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들을 보면은 잠깐씩 매도 매수가 좀 엇갈렸다가 다시금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 시작됐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라면 이제 수급도 다시 이제 정상으로 좀 돌아오는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매매 전략을 좀 어떻게 가봐야 되느냐. 지금 봤을 때는 분명한 것은 지금 가격에 사도 크게는 무리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 자체가 지금 가격에서 크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정도에서는 현 가격에 16,000원 정도에 매수하는 거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앞부분에서 이제 잠깐 보여드렸지만 18,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가격대는 한 21,000원 정도. 그래서 목표가는 21,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그래서 120일 이동평균선 지금 14,200원 정도 14,5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14,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가 14,000원, 목표가 21,000원, 매수가는 월요일 시초가부터 공격적으로 사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AS를 이어갈 텐데요. 김용준 멘토께서 종목에 대한 AS까지 한 번에 쭉 이어주시죠. 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인데요. 이제 그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손절 라인을 터치를 해서 뭐 ICD라든지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손절 라인을 터치를 해서 이제 그 손절 처리는 됐는데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날 손절 처리만 안 됐으면은 이제 바로 이제 회복이 되는 모습들인데 이틀 동안에 결국 이제 실리콘웍스를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애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시기에서, 돌발 악재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은 흔들렸는데, 뭐 손절 처리됐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손절 처리는 할 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9월 초에는 IT 부품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갤럭시 갤럭시 노트 3 그리고 아이폰 5S 뭐 이거 곧 신제품 출시가 아마 오픈이 될 거면 그때 아마 모멘텀이 좀 나올 거고요. 실리콘웍스는 애플향이기 때문에 애플 쪽의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애플의 어떤 신제품 효과는 회사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인데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약간 좀 지금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LED하고 같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LED라는 거와 좀 따로 놀고 있는데 결국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LED 기판 쪽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인 LED 칩의 가장 앞단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앞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모멘텀은 커버 글라스 쪽의 사파이어 영역 확대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좀 뚜렷하게 나타날 거고요. 적자폭이 거의 다 축소될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리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악재들을 털어내면서 상승 무드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김도현 멘토의 AS도 듣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금융지주, 그 다음에 삼성정밀화학, 한국정밀기계가 이제 역시 시장의 변동을 좀 언급을 하다 보니까 손절가 자체를 좀 짧게 대응을 좀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세 종목이 모두 다 짧은 손절가로 해서 룰 적용이 됐죠. 그 속에서 이제 손절에 포트져야 됐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한국금융지주와 한국정밀기계는 한 땀 한 땀 저가 부분에 모아가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겠고요. 역시 오늘도 생방송의 묘미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 지금 오류가 돼가지고요. 여러분한테 그 종목군들을 세 종목을 보다 좀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의 상황이어서 먼저 그 부분은 양해 말씀 좀 드리겠고요. 포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이제 코덱스 인버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제 포트에서 코덱스 인버스가 나갔을 때가 여러분들 분명히 웃을 수 있는 장세가 옵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현재 기준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제외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외가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먼저 언급을 좀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의 급등락이 반복될 수는 현재 기준가 부근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인버스는 위험 해치 차원에서 보유해 가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상사 자체를 좀 보겠습니다. 현대상사 자체도 시장 여파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내려왔었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기점에서 기관 쪽의 매수 플레이 자체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좀 좋은 모습으로 파악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계가 다시 한번 매도 압박 위에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긍정이다.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동양 EMP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지만 동양 EMP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선 충전 관련돼서 IT 부품과의 패러다임 자체가 같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그 속에 시장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거래량 많이 수반 안 되고 투매가 발생이 되면서 거래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현재는 위축되었지만 오늘 바르게 감싸는 사랑은 그대 품 안에 자기야 일로와라는 양봉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패턴 쪽에서 빠르게 올라탄다라면 18,200 올라탄다라면 급반등 연출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살펴드릴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사업부 유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예. 목요일 글로벌 경제 지표들의 전반적인 호조 덕분으로 미국 증시는 0.1에서 0.4%대의 강보합권을 나타내며 출발하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현재 밤 11시 들어서 7월 미국 신규 주택 판매 지수와 8월 유로존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면서 여전히 소폭 강보합 국면을 이어나가는 모습인데요. 7월 신규 주택 판매 지수는 39만 4천 채로 전망치 49만 채, 그리고 이전치 49만 7천 채를 소폭 하회했고, 그리고 유로존 소비자 신뢰 지수는 마이너스 15.6으로 예상치 마이너스 16.5, 그리고 이전치 마이너스 17.4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러한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개장 직전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잭슨홀 발언을 주목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데니스 로카트 총재는 먼저 현재 지표를 보면은 내달 QE 축소가 가능하다고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연은의 자산 매입 축소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이런 상반된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럽 쪽도 요즘 분위기가 좀 호전되는 듯한 양상이기도 한데요.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 증시는 주요국 경제지표 호조로 인하여 목요일 대부분 제법 크게 상승했지만 금요일 들어서는 금리 인하 기대 축소 및 LTRO 조기 상환의 감소 등의 소식으로 0.1에서 0.5%대의 강보합권에 머무는 모습입니다. 유로존 주요국들의 국내 총생산에 이어 구매 관리 지수까지 호조세를 나타낸 가운데 금일 독일 2분기 GDP 확정치가 예비치와 동일한 0.7% 이미 확인되면서 유로존 경기 회복 기대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이 이날 LTRO를 이용한 은행들을 상대로 조기 상환 목표액을 집계한 결과 3억 5천만 유로로 조기 상환 시작 이래 최저액을 나타냈고 유럽중앙은행의 에발트 노보튼이 정책위원이 22일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현재는 당장 긴축 또는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발언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전일만큼의 상승에는 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편 노보튼이 위원은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발언하면서 오늘 그리스 증시의 2%대 강세에 힘을 보태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야간 선물 시장 확인해보죠. 신흥국 통화들의 평가절하 추세가 금요일에는 다소 진정되는 국면을 나타내면서 주간 국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던 인도 루피아는 65선 하단으로 내려왔고 전일 3년 저점을 기록했던 태국 바트와도 소폭 회복한 31.98바트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이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 유지 등 신흥국과의 차별성이 부각되면서 주간 현물 및 선물 시장에는 외국인이 대거 유입되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간장 들어서는 추가적인 괄목할 만한 이벤트가 부재했던 가운데 코스피 200 선물은 낮은 거래량 속 주간장 종가인 243.10 근처에서 계속 머무르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순매도를 나타내는 가운데 개인이 대부분을 매수하고 있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유창민 연구원과 함께 미국과 유럽 증시 야간 선물 시장 동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 국내 증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김도영 멘토 다음 주 체크해야 될 일정 보겠습니다. 네, 일정 지금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좀 나가면서 화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월요일날 자체적으로 이제 영국이 휴장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독일의 흐름과 프랑스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중요 포인트를 잡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겠고요.
다음 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금통위의 의사록이 발표가 될 때 상당히 집중되면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의 영향은 좀 미비할 것 같은데요. 미국발에 대한 소비자 기대지수, 지금 오늘 아마 발표가 될 것이 주택지표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전일 이후에 다시 한번 긍정적인 매크로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 조기 종료 부분을 대해서 해석하는 논의 다시 한번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미국발에 대한 소비자 기대지수와 S&P 주택가격지표지수 반드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요일날쯤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아무래도 계속 우리나라 자체과 중국적인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진행지수 자체가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 핵심 포인트로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목요일날 과연 무슨 일정이 있을까 보니까요.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앞에서 유럽발 부분에 대해서 속보치와 잠정치가 이제 제대로 나오는 것처럼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자체가 잠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앞에서 발표되었던 예측치 부분과 어떻게 변화율이 나오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양들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요. 바로 중요한 유럽의 7월 실업률을 반드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경기 선행 순환 변동치가 지수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마무리가 된다라는 때문에요. 금요일날 우리나라 장 자체의 경기 성장 상황을 보실 수 있는 가늠한 지표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8월 마지막 주에 이 준비된 그런 일정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체크해야 될 글로벌 이슈 변화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김용주 멘토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봤을 때 이제 글로벌 이슈 중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양적 완화 규모 축소나 시기 논쟁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시각을 이제 이쪽으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결국 이제 GDP, 미국의 이제 GDP라든지, 결국 이제 유럽의 실업률,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가 시장의 어떤 돌파구를 찾는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도훈 멘토님. 네, 내일 부분에서 좀 우리가 다음 주 부분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은 앞에서 김영준 멘토 얘기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어이없게 부분에서 핑계거리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급등을 할 때는 핑계 자체적으로도 좀 만들어내는 양상이 좀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나올 때는 오히려 더 크게 좀 만들어내는 부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요 지표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위축되실 필요 없고 기술적인 이용 부분에 대해서 너무 충격적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심리로 일일비하지 마시고 자신의 전략을 좀 세워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베스트 업종을 또 꼽고 계신지 이제 업종과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겨보겠습니다. 김용주 멘토님. 네, 일단 저는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조선주에 대한 시각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조선주를 지금 어떤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냐면, 조선주는 지금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좋았습니다. 조선업황 전체에서. 근데 해양 플랜트가 받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십이 땡겨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 준비한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먼저 화면을 보시면 에코십이라는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기서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저쪽 제일 앞부분에 있는 그림이 좀 필요한 건데, 이제 에코십은 연비가 가장 좋은 고효율 선박입니다.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제 모든 거에서 지금 연비 싸움이 있습니다. 모든 거에서 이제 연비 싸움이 있는데, 지금 특히나 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연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 종목, 이제 이거에서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배를 지금 계속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연비가 높은 배로 지금 교체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상선 부분이 좀 가장 문제가 됐었는데, 상선 부분의 부분을 지금, 에코십이라는 부분으로서 빠른 교체 수요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발주량이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십이라는 부분이 지금, 조선업종에서는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양 플랜트
플랜트 쪽은 워낙 좋았는데, 이제 해양 플랜트라는 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모양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모양들인데, 이제 준비된 화면에서 보시면 저런 것들이 이제 떠 있는 상태에서 결국 밑에 있는 석유들을 이제 끌어올리는 작업들인데 굉장히 뭐 다양한 형태로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해양 플랜트하고 또 이제 드릴십이라는 것도 역시 이제 같은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전체적인 지금 조선업황을 지금, 그래서 앞부분에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이 결국 뭐냐면, 결국 해양 플랜트가 받쳐주고 에코십이 이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해양 플랜트에 대한 발주는 아마 하반기 4, 4분기부터 내년까지는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에코십 관련한 발주 부분들도 굉장히 그 강한 모멘텀을 좀 가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3분기에는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주 공백이 좀 있어가지고 3분기에는 좀 가격적인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들었는데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들 매매 동향들이 결국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그 전체적으로 주가는 6개월 정도로 앞서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 부분들이 지금 선반영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치들을 지금 먼저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4, 4분기부터 내년까지는 조선업황이 상당히 중요한 업황이 좀 될 걸로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고요. 추격 매수보다는 좀 조정 시의 매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물량을 좀 늘려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도영 멘토님의 베스트 업종은요? 네, 제가 이번 주 베스트 업종 좀 말씀 좀 드리기 전에 그 전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베스트 업종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건축자재 잘 봐라.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수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견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계속 포착이 되었고요. 또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 볼 수 있는 게 페인트줄 잘 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화 페인트가 급등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 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조광 페인트와 사화 페인트와 같은 개별적인 종목군으로 가져오신 분들이 있더라면 이제는 좀 차익 실현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번 주 그래서 다음 주에 대응할 수 있는 베스트 업종 쪽으로는 제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쪽에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바로 피팅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단조 기업들이죠. 태양광 풍력 지열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쪽에 들어가긴 하지만 특히나 조선기자재 쪽과 함께 풍력 쪽의 수혜를 갖고 있는 바로 풍력 관련 에너지 쪽의 대체 에너지 쪽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먼저 통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들을 보시면 현재 태양광의 의무 공급량이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이 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정책적인 이슈에서 에너지 관련 쪽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집중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 신재생에너지 쪽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가장 좋겠고 가장 탑픽 종목은 태웅 정도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최근에 소외되었던 단조 기업들이 매수세가 기관 속에 들어오면서 꾸준하게 유입되는 것이 포착이 되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안정이 되면서 위쪽으로 우상향 올라가면서 오늘 중요 변곡 자리를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올려쳤다라는 거 강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내일 다음 주 같은 경우 신재생에너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업종에 이어서 다음 주 또 주식 비중은 어떻게 실어봐야 될지 그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수 저점 찍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추가 이탈 범위 크지 않을 거고요. 외생 변수에 의해서 더 이상 충격받기는 어렵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무조건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상승 쪽으로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70% 그리고 현금 비중을 30% 그리고 지수의 요번에 박스권 상단은 아마도 1920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1920선 정도. 김도영 멘토님은요? 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많이 위축돼서 현금 많이 챙기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추격, 공격, 매수, 양봉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은 20%로 하겠고요. 주식 비중은 80%까지 확대를 합니다. 단 분할 매수 원칙장에서 눌림 매수에서 한 땀 한 땀 음봉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양봉 추격 매수 하셔봤자 절대로 계좌 풀어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요. 분할 매수 원칙으로 주식 비중 늘려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멘토분들께서 이번 주 증시에 대해서 정리도 해드리고 다음 주 어떤 업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싣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두 분의 전략까지 대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 늦은 밤까지 두 분 김도영, 김용준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주 일요일 밤에 멘토분들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밤 9시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먼저 나무노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 9시에 찾아갑니다. 승부수를 던져라. 얼굴 생기신 것 같고 아주 딱 들어맞이는 그런 제목을 잘 뽑으신 것 같습니다. 승부사처럼 생기셨죠? 자, 우리 10시에는 또 우리 김용준 멘토께서 주간 전략 대공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네, 11시에는 정재훈 멘토가 한 주의 시작, 내일장 전략 및 종목 공개라는 주제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주식 승천 원투펀치 승천주를 잡아라. 김도영 멘토, 김용준 멘토 오늘 두 분께서 지방 순회 강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선착순으로 20분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부산과 울산에서 찾아뵙는군요. 자, 두 분 모두 성공적인 강연을 잘 하시길 기대하겠고요. 자, 오늘 막장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밝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